네, 어제 대통령과 사당 대표와의 청와대 만찬, 안보 인사 문제에서 다소 이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청와대와 사당 대표의 공동 입장문까지 이례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청와대 회담 자세한 얘기, 정치권 소식,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와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사당 대표 회동 2시간 넘겨서 진행이 됐습니다. 공동 입장문도 나왔는데 앞으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수행하는데 협치 시동이 좀 걸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김명수 후보자 대법관이죠. 대법관 국회 인준 통과된 다음에 여야가 어쨌든 새롭게 뭔가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이제 공동으로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예. 야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특히 국민의당도 오히려 반대를 계속하면 오히려 캐스팅 보트로서의 역할은 그 순간부터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예. 반대만 하는 거니까 반대도 하고 협조도 하고 이래야 캐스팅 보트로서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존재감이 살아난다. 네, 예. 그래서 어제 그 회담은 여야의 대표 만남은 그런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특히 이제 뭐니 해도 어제 주제가 안보였잖아요. 예. 그 공동 발표문에도 전부 안보 상황이었어요. 안보에 그렇죠. 관련된 예. 사안들이었거든요. 네. 여야정 협의체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안보에 대해서 워낙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그건 바로 우리 한반도, 우리 네. 대한민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령 좀 해법이나 여러 가지 그 안보를 보는 관점은 다르다 하더라도 어제 상당 부분 그래도 어떤 이견을 드러내면서도 어쨌든 간에 초당적인 당파를 초월한 그런 것을 예. 보였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이 공동 입장문 발표 형식도 좀 주목이 네. 됐는데 청와대 대변인 그리고 네. 참석한 당 대변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걸 n분의 1로 나눠가지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런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5가지를 이제 각 대변인별로 청와대 대변인 포함해서 하나씩 나눠서 이제 예. 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일단 이미지상으로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회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앞으로 이런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초당적으로 협조를 하고 논의를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걸 뭐 또 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처음 본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최근에 이제 북한 위기 상황 하에서 이제 최소한 정치권이 다른 것 갖고 싸우는 건 몰라도 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정말 서로 협력을 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었고요. 이제 그런 모습을 반영한 것 같은데 다만 좀 아쉬운 건 지금 안보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고 있는 제1야당인 이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가 불참을 했다라는 거. 또 네. 같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여야 나눠서 싸우고 국회와 정부가 나눠서 싸울 부분이 아닌데 불참했다는 부분이 좀 아쉽긴 하지만 네. 그래도 한 발자국 내밀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협치의 시동을 걸었다. 그리고 지금 일단 이 상황에서는 안보 문제지만 이제 앞으로 정기국회 가면 또 개혁입법 법안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무언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기초는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1야당의 대표가 불참한 것은 좀 아쉽지만 협치의 어떤 발판을 만들었다는 데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어제 아무래도 가장 주목되는 거는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공동 입장문 발표 이건데 이 내용을 보면 앞에는 이제 안보에 대한 뭐 원론적인 얘기고요. 마지막 그 여야정 국정 상설 협의체 구성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좀 주목이 되고 앞으로 좀 해결해야 될 그렇습니다.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문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참여 대상이나 운영 방식을 두고는 당마다 조금씩 입장이 다른 그런 그래서 상황이에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후보 때의 공약이기도 합니다만 지난 7월에 여야 대표 만날 때도 제안이 됐던 거예요. 그때 제안이 또 됐던 거고 그렇죠. 이제 이게 공동 발표문 2년 반 만에 나온 공동 발표문이에요. 이제 네. 여야 대표 회동 때 나온 발표문이 여기서 이제 5번째 들어가 있잖아요.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조속히 이제 구성한다. 네. 지금 말씀처럼 이걸 이제 이 주체를 청와대가 하느냐, 국회가 하느냐에 대한 이견이 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하게 되면 이제 여야 대표들이 대통령의 어떤 조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수도 있다고 좀 봐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 제기는 전 당연한 거라고 보는데 자연스러운 거라고 봅니다. 근데 보기에 따라서는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기도 합니다만 또 행정부의 수반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 행정부와 이제 국회와 사법부의 삼권 분립의 관점에서 봐도 사실 대통령이 주재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예. 근데 야당이 이런 문제 제기를 한다면은 대통령이 주재하지 않고 주재라기보다는 어떤 국무총리가 나오고 이쪽에서 또 국회가 나오고 예. 사안에 따라서 네. 외교나 안보 이런 쪽은 좀 국무총리가 한다든지 이쪽에 일반 민생이라든지 그 밖에 입법이나 예산 이런 정책 이런 것들은 좀 여야 대표 등 국회가 한다든지 네. 이런 종 투 트랙으로 나눠서 한다면 예. 적어도 이런
갈등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뭐 문제는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 좀 합의를 네.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은 국회 주도를 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정의당은 그렇게 되면 원내교섭단체에서 여기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대통령 주도를 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자, 이 부분에 대한 합의는 앞으로 좀 이제 논의를 해가면서 찾아야 되는 거겠죠? 일단 잠정적 합의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외교나 안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주재하고 청와대에서 모이는 걸로 하고 예. 민생이나 입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국무총리가 참여해서 또 함께 나누는 투 것으로. 트랙으로. 그러면 예. 이제 후자 같은 경우 국회에서 진행하는 경우에는 정의당이 들어가기 좀 힘들겠죠.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는 뭐 일단은 뭐 이 현재 뭐 청와대 정부 초청받아서 우리만 빼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할 수 있겠지만 그분과 관련해서 이제 각 당 대표들과 또 각 당의 서로 의견을 모아서 사실 저는 어제 이 모였던 이 모임의 주체들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양새를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회에서 논의하면 원내교섭단체가 아니면 빠져야 되고 네. 뭐 굳이 그런 것을 너무 엄격하게 판단하고 해석할 게 아니라 민생과 입법과 관련해서도 정의당의 목소리도 같이 듣고 이 안에서 같이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는 게 그런 형식보다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요한 게요. 그 예. 절차 형식에 관련된 문제인데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아니잖아요. 6석이니까. 근데 지난번에 정의당은 6석임에도 불구하고 심상정 후보가 출마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이 원내교섭단체는 사실 국회 운영의 편의상, 물론 이제 이 너무 군소정당이 난립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도 있긴 있어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국회 운영 때문에 생긴 제도거든요. 원내교섭단체, 이 국회 20석 이래야 된다는 거. 지금 우리가 이 정의당이 많은 진보적 아젠다라는 여러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20석 이상만 꼭 여야정 협치한다는 거 헌법 조항은 적어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법률 조항도 아니고 예. 그렇다면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좀 대승적으로 전향적으로 정의당도 같이 포함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유연하게 대응할 네.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여야정 협의체가 제대로 운영이 되려고 하면 어제 참석을 안 한 자유한국당 협조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그 회동을 제가 보니까 예. 역시 예상대로였다. 보여주기식 정치 쇼에 불과했다. 네, 합의문 봤는데요. 예.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고 정말 그 실질적인 합의 내용은 없는, 그래서 저희는 속빈 강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을 안심시킬 실질적 대책은 없이 한가한 벙커 구경 수준으로 끝났다고 평가를 합니다. 어저께 모습도 결국 독성과 불통밖에는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도 협치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이 전제되어야 실질적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금 진정성이 전제돼야 실질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진정성이 뭔지를 잘 예.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그걸 네, 여쭤봤어요. 저도 정말 네. 이 자유한국당 지금 정호택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저 진정성이라는 게 뭔지 참 의문이 되는 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했죠. 이거 어제 보니까 합의문 보니까 다 원론전 얘기고 중요한 거 하나도 없고 거기다 여야정 협의체도 진정성이 담보되지 않나 못한다는데, 이게 이런 합의문이 이렇게 잘못 도출, 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잘못 예. 도출됐다면 본인들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러니까 안보 정당으로서의 기치를 올리고 지금 현 정부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이 안에서 협의를 끌어내는 거에 참여를 해서 잘못을 바꿔야지, 지금 이 안에서 지금 나머지 자유한국당을 제한 나머지 야당 대표, 여당 대표 다 모여서 대통령과 회담을 한 것을 예. 강 건너 불구경하다 와서 저건 잘못했네 라는 게 과연 바람직한 태도인가, 그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협치에 대한 실질적인 그 뭐 진정성 뭐 이런 표현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걸 들어주면이라고 들려요, 저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전술핵 재배치나 이런 부분은 아예 지금 한미 간에서도 논의가 불가능한 부분인데, 뭐 홍준표 대표는 그것 때문에 또 다음 달에 출국을 한다고 예. 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게 여야 합의, 정부와 국회 합의 없이 야당 대표 혼자 가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오히려 더 진정성이 없는 것 같고, 다소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이나 외교 안보 방향에 대해서 좀 안 좋게 판단을 하고 있다고 네. 하더라도 그거는 정면으로 부딪혀서 해결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야지, 네. 모이는데도 나오지 않고 바깥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계속 비판만 하는 건 국민들한테 그렇게 와닿지 않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지금 뭐 억지로 끌려 나오라는 의미가 아니라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야 될 곳에서 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제일 생각합니다. 야당이니까 여기 들어와서 목소리를 내라 이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저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속셈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일단 뭐 다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게 존재감을 일단 드러내겠다. 제1야당으로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렇게 대립각을 계속 세우면은 집권당과 여권과 대립각을 세움으로써 보수적인 전통적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예. 근데 저는 그런 문법이 이제는 바뀔 때도 됐다. 제1야당이 과감하게 좀 통 크게 선이 굵게 협조할 협조. 왜냐하면 지금 어제 공동 발표 내용을 보면요. 한반도 전쟁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명제예요. 이건 결코 원론적인데 그친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는. 또 하나 한미동맹 강화.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건 항상 저 한나라당 아니 뭡니까 자유한국당이 강조하는 거잖아요. 한미동맹 내용이죠. 강화라는 거. 근데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7월달에 물론 나왔던 얘기긴 합니다만 적어도 여야 대표가 모여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협의하는 게 왜 이게 원론적이고 보여주기식이에요. 사실 어제 그 공동 발표문 내용을 보면은 네.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만한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으로 예.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뭐 이제 바른정당과의 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안보나 국정 현안보다는 그런 정치공학적인데 만약에 그런 예. 것들에 너무 치중해서 이렇게 자꾸만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 같고요. 오히려 정치 패러다임을 좀 바꿔주면 제1야당이 새로운 개혁 아젠다 가지고 오히려 보수층의 예. 지지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너무 과거의 정치 문법에 좀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안타까움도 있어요. 제1야당이 말이죠. 예. 제1야당 이제 좀 통 큰 예. 행보로 정치 패러다임을 좀 바꿀 그렇습니다. 필요가 있다. 예. 이런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어제 여야 사당 대표를 맞이한 청와대 상춘제는 새 단장을 하고 각 당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또 대통령의 초록색 넥타이와 민주당 추미애 대표 옥색 정장도 어제 눈길을 모았는데요. 어제 청와대 회동 이모저모를 장민정 앵커가 모아봤습니다. 외빈을 접견하거나 비공식 회의를 여는 청와대 상춘제. 이 상춘제가 새 단장을 했습니다. 2달의 보수공사를 마치고 첫 손님으로 여야 대표들을 맞았는데요. 이 달라진 상춘제부터 들러보시죠. 상춘제는 지은 지 30여 년이 지난 한옥인데요. 예전에 니스칠을 하는 바람에 목재가 많이 상했습니다. 사포로 답답한 니스 옷을 벗겨내고 천연 도료인 들기름 옷을 입히고 이 고장난 창호랑 대문도 교체했더니 자 어떻습니까? 지난 7월과 비교해서 많이 달라 보이나요?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수리한 상춘제를 보면서 야당 대표를 모신다고 하니 상춘제가 목욕 재개를 하고 기다리는 것 같다고 말해서 한바탕 웃음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도 눈길을 끈 건 문재인 대통령의 이 넥타이였습니다. 어제는 초록색을 선택했습니다. 그렇죠. 국민의당 색깔이죠. 안철수 대표를 배려한 걸까요? 문 대통령은 어제 하루 종일 초록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오전 한인의 날 기념식부터 저녁 여야 지도부 회동까지 이 넥타이를 고수했는데요.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오전 지방 일정 땐 줄무늬 넥타이를 맸다가 잠시 풀기도 했다. 저녁 일정 땐 또 바꿔 맸습니다. 자, 이 사진 한번 보실까요? 이 순간적으로 포착된 사진이긴 한데 지금의 국회 상황과 묘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여야 표 대결 상황에서 거듭 캐스팅 보트로 떠오른 국민의당. 그만큼 이 콧대가 높아졌고요.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의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자세가 한껏 낮아졌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맨 초록색 넥타이, 우리가 추측하는 그런 의미가 맞는 걸까요?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글쎄 초록이 동색이다라는 것 같은데요. 서로 지난번에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할 때도 본회의장에서 그런 넥타이로 서로 공감대를 보여줬다면 이번에도 아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역시 비슷한 의미일까요? 어제 추미애 대표는 녹색과 비슷한 옥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옷인 것 같다 싶더니 지난주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안 표결 때 입었던 바로 그 재킷이었습니다. 네, 지난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표결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또 멀리 뉴욕에서 네. 이 녹색 계열 녹색 넥타이를 또 계열이었었죠. 매지도 않았습니까? 어제도 초록 넥타이를 맸는데 자, 이 부분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당을 좀 예우하겠다. 이걸 이제 몸으로 보여주는 이런 모양새인데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네. 이런 패션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아주 의미 있다고 봐요. 의미 있다. 전 예. 사실은 뭐 넥타이 색깔이 어떻건 간에 옷이 어떻건 이런 것들이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라고 생각해 예. 왔는데
일단 협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넥타이 색깔을 그 상대방 지금 굉장히 의식이 되는 캐스팅보로서 지금 국민의당 협조가 너무나 절박하고 절실하거든요. 그 정당의 색깔을 의식해서 넥타이를 맸다라는 거는 그 해석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맸을 수도 있어요. 직접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적어도 그렇게 해석이 되고 인식이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국민의당으로서는 저 상대방 정당이 자신의 정당들을 배려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건 하나의 이미지고 메시지고 하나의 시그널이잖아요. 당신과 친하게지고 싶습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나쁠 게 없죠. 먼저 그 청와대 여당이 협치 손짓을 내밀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미애 대표는 어제 의상도 그렇고요. 요즘에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좀 부드러워졌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까 시작할 때 저 상춘재가 세단장한 걸 보고 아우 야당 대표들 기다리나 목욕제가 한 것 같다 이렇게 좀 웃으면서 부드러운 얘기를 하는 게 사실 그간의 추미애 대표의 발언들 때문에 국민의당과의 관계가 굉장히 경직이 되고 국민의당이 뭐 추자 들어가는 걸 아무것도 안 하겠다 했을 때 추경 예산 때부터 계속 이제 어찌 보면 청와대를 더 곤혹스럽게 만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저번에 김희수 헌재소장 이준환 부결되고 그 이후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 가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이제 추미애 대표도 좀 변하기 시작을 했죠. 이제 이게 이상과 현실은 분명히 달라야 되는데 여소야대 상황에서 강한 목소리만 내서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이제 당 내에서도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 인준안 그 당시 처리할 때 입었던 옷을 입었다는 거, 그 당시에 좀 옥색 옷이 좀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는 좀 강한 이미지가 굉장히 어찌 보면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지금은 그런 거보다는 우리 함께 갑시다라는 좀 더 부드러운 이미지, 여성스러운 이미지를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한 옷을 입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너무 꿈보다 해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아까 그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녹색 타이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안 할 때 우원식 원내대표도 녹색을 맸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민주당과 청와대가 국민의당이 가장 중요한 국정 운영의 파트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인식과 교감이 있었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핵심 법안 통과 앞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 청와대와 여당의 이런 노력이 앞으로 국민의당의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홍준표 대표가 참석하지 않아서 아쉬움이 남는다. 오늘 두 분 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자, 제1야당 대표가 불참한 데 대해서 여당에서는 지금 어떤 목소리가 나왔을까요? 우원식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7월에 이어 또 한 번 회동 제안을 거절한 것은 안보는 보수다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시던 것에 비추어 보면 참으로 분색하며 제1야당으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당면한 안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긴급하게 여야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 만든 자리이니만큼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민을 위한 결정을 해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큰 실망을 안겨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야정 협의체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텐데 앞으로도 이처럼 협치 패싱, 안보 패싱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라도 대화 소통의 자리에 당당하게 나와 안보와 민생을 살리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네, 요즘에 정치권에서 패싱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홍준표 대표가 계속 지금 바라는 건 1대1 회동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청와대와 여당에서 좀 전향적으로 그럼 무슨 말을 정말 할 건지 1대1 회동 한번 추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렇게 1대1 만나자고 얘기를 하니까 모양새가 맞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아까 제가 제1야당도 전향적으로 정치문법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했듯이 너무 똑같이 모이지 말고 그럼 뭐 1대1로 만날 수 있죠. 그리고 뭐 아닌 게 아니라 안철수 대표하고도 1대1로 만날 수 있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법이나 헌법에 따로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여야 대표가 만나는 뭐 방식이나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뭐 시행령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얼마든지 정치력을 발휘해서 과거에 없던 행태, 그야말로 파격이란 파격일 수 있으니까 제2야당과도 1대1로 만날 수 있는 거고요. 1대1로 만나는 게 아주 상시화되고 그래도 여럿이 또 같이 만나고 그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렇게 제1야당이 욕을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번 같이 1대1로 만나서 안보관이 다르다고 하니까 아까 우리 백 변호사도 말씀한 것처럼 다른 안보관을 이렇게 테이블에 올려놓고 뭐가 다른지지만 국민들 앞에서 같이 드러내놓고 갈등을 조정하는 게 정치거든요. 기본적으로 같으면은 만날 필요가 없죠. 왜 만납니까? 다 생각이 같은데 다르니까 만나서 얘기도 하고 갈등도 풀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제1야당 대표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음에 1대1 자리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정치공학적 생각이 있을 수가 있죠. 여권에서도. 그러나 이제 그런 것 좀 내려놓고 좀 통 크게 가자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오히려
그렇게 항상 먼저 손을 내미는 쪽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전향적으로 좀 생각할 네. 필요도 있다. 발상에 전화를 좀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어제 그 청와대 회동 주요 내용 앞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뭐 안보 키워드 하나를 뽑자면 안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어제 보면은 뭐 의견이 일치한 부분도 있고 이견이 나온 부분도 있는데 뭐 전술핵 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같이 배치 안 하는 게 맞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근데 좀 공통적으로 좀 나온 얘기가 외교 안보 라인의 엇박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거기에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곳에 이중적 지위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중적 네. 지위가 뭐냐면 북한은 지금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국이기도 하지만 또 한 측면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평화 통일로 가야 될 동반자적 지위도 있어요. 네. 이제 그게 헌법 3조의 4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북한의 지위가 두 가지다 보니 예. 좀 적대적으로 표현이 나오는 용어도 있고 좀 대화와 타협 그다음에 원조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게 있다 네, 보니까 또 부처마다 또 목소리가 그러니까 다르게 나오는 건 부처마다 당연하다. 통일부에서는 예. 다를 수밖에 없고 국방부에서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니 그건 좀 당연한 게 아니냐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일반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제 하나 예를 들어보면요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좀 곱씹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 남북 군사회담 개최와 관련해서 당시에 우리나라 정부의 발표로는 미국과 굉장히 긴밀하게 협조하에서 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나왔는데 예. 이번에 미국에서 엄청나게 크게 항의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받아들이는 국민들은 뭐냐면 왜 하나의 사안 이거는 같은 사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북한의 이중적 지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사안에서 특보의 목소리, 외교안보 특보의 목소리가 다르고 외교부의 목소리가 다르고 정부의 목소리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 우리가 말하는 지금 한미 공조가 좀 삐그덕거리는 게 아니야라고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류의 하나의 사안에 대한 목소리는 동일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동일하게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그게 만약에 계속 진행이 되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 정도가 된다면 교체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까지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그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도 반드시 좀 한 번은 곱씹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대통령도 부분이 아닌가 한 번 좀 생각이 생각을 듭니다.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한미동맹 깨지니 한이 있어도 전쟁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해서 지금 또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하고요. 어제 또 하나 이제 얘기가 나온 것이 인사파동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이 5대 원칙 위배 이거에 대한 이제 좀 불만을 좀 드러냈는데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유감을 또 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뭐 대통령이 인정할 부분은 인정을 하신 거죠. 예. 인사 문제는 사실 뭐 상당히 혼선이 있었던 게 사실이고 인사 실패라는 말을 해도 뭐 예. 그런 비판을 들어도 정부가 할 말이 없게 돼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을 인정한 것이고 앞으로 어쨌든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인사 검증 시스템을 다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네. 역시 중요한 게 안보 문제입니다 지금. 역시 안보가 가장 큰 이슈인데 외교 안보 라인에서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지금. 특히 이제 송영무 장관 최근에 경고도 받았잖아요. 예. 그 부분도 있고 한미동맹 그 얘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문정인 특보가 한 얘기는 전쟁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걸 예. 강조하고자 한 얘기일 것 같아요. 오늘 어제 그 공동 발표문에도 한반도 전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게 나와 있는데 굳이 한미동맹이 깨지더라도 이런 부사구는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예. 전 대체적으로 문정인 특보의 그런 지향이라든지 시각은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이쪽에 한편으로 제재와 압박 그리고 국방적 관점에서 군사적으로 강경하게 가자 이런 쪽의 목소리와 다르게 네. 대통령 특보로서 그런 지향을 얘기할 수 있는데 적어도 용어 구사에 있어가지고 한미동맹이 깨진 한이 있더라든지 아까 나온 것처럼 군사회담 제안을 미국 틸러슨이 대단히 항의했다 강경화 장관에게 예. 이런 것들을 굳이 팩트라고 다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공개적으로 예. 안 해도 될 얘기들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건 내부에서 조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의 목소리 나가야 돼요. 다른 것과 예.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외교 안보 얘기가 그래서 야당들이 하는 거고 바로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나름 인정을 한 거거든요. 또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그때는 나름 뭐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향후 적어도 이런 부분들이 외교 안보 라인의 엇박자 혼선을 비치는 이런 일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뭐 어제 대통령이 들을 건 듣고 또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인정했는데 앞으로 어제 그 살짝 보여준 협치 분위기가 앞으로 계속 국회 네. 운영 내내 이어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수 통합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지 이 부분을 좀 짚어볼 텐데요. 어제 그 한국당과 바른정당 3선 의원들의 회동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목소리로 보수 분열은 안 된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건배사까지 외쳤습니다. 어제 회동 장면 화면으로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보수 우파 분열대가 있으니까 많은 걱정들 합니다. 특히 연말이 나오니까 어떻게든 연말 전에는 결판을 내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니까 이제는 정신 차리고 뭉쳐야 된다. 많은 국민들이 하여튼 합쳐서 싸워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소한 문제, 또 서로의 감정적인 문제는 이제 다 버려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새로운 길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마지막 건배사를 외쳤는데 정말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어제 참석한 사람은 12명 정도죠. 예. 유승민 의원이 당장 바른정당 예. 유승민 의원이 어제 참석한 모습을 보고 개인의 일탈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예. 그만큼 이제 유승민 의원은 이 지금 통합에 대해서 아주 반대하는 이른바 자강파라고 이제 얘기가 되고 이 예. 바른정당의 저분들은 이제 통합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른정당과 통합되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인데 그 출당이 어쨌든 1심 선고를 보고 난 다음에 하자 이런 네. 쪽으로 입장이 정리됐단 말이에요. 1심이 계속 지금 미뤄지고 있었어요. 지연될 것 같고 예. 그렇다면 통합이 과연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점이 하나 있어요. 또 가치적 예. 측면을 제외하고 네. 그런 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좀 냉철하게 들여다보면 말이죠. 100%는 아닌데 우리 한국 정치 쭉 들여다보면 위기와 통합의 정치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항상 위기가 나왔을 때는 통합을 하면 대개 그 정당이 이겼습니다. 네.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아마 그래서 지금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특히 바른정당은 당세가 약하고 여러 가지 물론 같은 보수에 뿌리긴 했습니다만 많이 다르잖아요. 지금 바른정당과 한국당이 지향하는 가치나 정책이 많이 다릅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움직임이 계속 있고 뭔가 자강보다 통합적으로 자꾸만 가려 하는 거는 한계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건 그러니까 엄밀한 냉정한 정치 현실인 거죠. 정치 공학적 측면이 있는 거고. 근데 그러한 현실적 측면 말고 당에 있어서 과연 바른정당이 한국당과 저렇게 지나치게 극우적인 몫을 낸 정당을 합친 게 맞는가란 그런 또 지지층들의 생각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계속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에 나와서 지지하는 그렇죠. 나와서 지금 있기 정당이 또 때문에요. 지지받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예. 점 때문에 여전히 갈등을 계속 겪지 않을까 당분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어제 회동 명분을 보면 문재인 정부 포퓰리즘 독재를 견제한다 이런 명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명분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네. 최근에 이제 적폐청산이랄까 이제 보수 쪽에서 바라보는 지금 적폐청산의 관점은 정치 보복이라고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전 정권을 넘어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다. 그럼 사실상 보수 전부를 괴멸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게 지금 어찌 보면 보수 쪽에서 바라보는 관점이란 예.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프레임을 뭐 정진석 의원이 던져놓은 거지만 적폐 대 원조 적폐 프레임으로 가고 있죠. 그렇죠.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럼 김대중 전 대통령 때 것까지 다 까보자.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렇게 되지 않았었냐라는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그 있는 얘기를 상황이에요. 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게 어찌 보면 저는 좀 위기감의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보수 입장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변하고 있지 않죠. 일단 바른정당으로 이렇게 쪼개졌을 때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 탄핵 정국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소위 보수의 혁신이라는 것도 전혀 이뤄내지 못한 상황에서 나왔다가 다시 합치는 거는 국민들이 바라볼 때 아무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당을 하고 그다음에 뭐 친박 인사 일부에 대한 뭐 인적 청산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보수가 나아갈 길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그에 대해 서로 의견을 통합하고 그렇게 해서 합치면 국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무 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 통합론이 나오는 것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의 괴멸에 대한 위기감이 네. 가장 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뭘 대응을 해도 여론이 우리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프레임 전환을 위해서 네. 적폐 그다음에 원조 적폐라는 프레임을 만들고 그 프레임을 가지고 보수를 뭉쳐보려고 네.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닐까. 근데 이게 조금 공허하게 들리는 건 어쩔 수가 근데 없네요. 저렇게 통합이 된다고 과연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지금 결과적으로는 반문 보수가 모이자 이런 거잖아요. 반문 지금. 연대 비슷한 거예요. 예. 저 부분은 저는 크게 설득력이 있지가 않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적폐 대 원조 적폐 그 프레임 그거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예. 그 프레임 자체가 성립하기가 어려워요. 적폐가 아닌 지난번에 했던 거 이명박 정부라든지 그 지난 정권 때거는 잘못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이제 밝혀내자는 것이고 네. 지금 특히 이제 정진석 의원이 얘기했던 그 원조 적폐는 사실은 노무현 정부 때다 그건 전혀 달라요. 잘못 예. 보도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정해 나가자라고 공개적으로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이고 MB 정부 때 국정원의 저런 정치 개입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은요. 그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아주 은밀하게 전혀 다른 거죠. 이게 어떻게 같은 프레임으로 합니까? 그 프레임의 정치도 적당히 해야지 너무 심하게 프레임의 정치 카드 쓰면요. 오히려 옆으로 만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지금 사실 어제 회동이 좀 반쪽짜리였던 게 아까 유승민 의원이 뭐 개인의 일탈이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네. 대표적인 또 그 통합 반대론자죠. 자강론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바른정당의 창당 정신을 훼손한 해당 행위다 이 얘기도 했고요. 지금 뭐 보면은 통합파에는 조건부 통합파가 있고 묻지마 통합파도 있는데 어제는 뭐 묻지마 통합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태경 의원은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 한 얘기의 예. 관점인 거죠. 특별한 명분도 없고 그리고 특별히 합칠 이유도 없다. 오히려 합친다면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네. 전 과연 이제 순전히 아까 위기와 통합의 관점, 통합한 뭔가 정당이 득표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생기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가치나 이런 개혁의 몸부림 없이 그냥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합치는 게 그게 과연 보수의 통합이냐, 보수의 전 재건이냐, 저는 이렇게 보지 않거든요. 우리나라 보수층들을 너무 잘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관점에서 하태경 의원이나 유승민 의원 등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정치권 얘기. 어떻게 보면 정치권과 좀 연결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이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댓글 사건 수사 이제 뭐 국정원뿐 아니라 군 수사까지 지금 이제 확대돼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 지금 출국 금지 조치까지 내려졌어요. 김관진 전 장관이 개입했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증거가 확인이 좀 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의 필요성상 일단 출국 금지를 내려놓은 거고요. 출국 금지가 걸렸다고 해서 뭐 혐의가 인정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문건들이 나오면서 군 사이버 이 심리전단에서 해야 되는 거는 대북 심리전단 활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나라에 있는 소위 진보적 인사에 대한 심리전단을 한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 됐고요. 얼마 전에 문성근 씨하고 배우 김여진 씨에 대해서 뭐 누드 합성 사진 파문이 있었죠. 그게 국정원에서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와 거의 유사하게 군 사이버 사령부에서 만든 김유아 씨에 대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이것도 사실 북한하고 전혀 상관없이 지금 현 정권, 그 당시에 현 정권에 반대하는 쪽을 폄하하고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게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관진 그 당시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진 거고요. 저번에 국정원은 지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라인이 하나 있고요. 그럼 여기 이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라인이 하나 있다고 하면 이번 여기 라인에서는 또 이런 내용들이 하나 추가가 됐는데 군 사이버 심리 부대를 증설하는 것. 숫자를 증설하는 게 청와대 보고 청와대 지시사항이었다는 문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연결고리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정원의 댓글 작업과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작업이 거의 사실 같은 건데 이거는 기관만 다르죠. 이제 그게 그런데 국정원이 또 오늘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국정원이 군 댓글 부대 경력금을 지급했다. 이 보도도 오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그게 하나로 뭉쳐서 진행이 됐다라고 또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신분에 따라서 적용되는 죄명의 혐의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게 군 사이버 심리 부대 그리고 국정원에서 정치관여 금지라는 그 조항이 양쪽 다 있습니다. 군형법에도 있고 국정원법에도 있고. 근데 이거는 뭐 사실상 거의 대놓고 정치 개입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건 법률 위반에 관련된 문제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하고 처벌할 자를 처벌을 하고 그래서 다시는 앞으로 이제 국정원이나 군에서 이렇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해야 할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좀 앞으로 진행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군 사이버 사령부 정치 개입 활동 이게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 부분이 논란인데 이 관련해서 녹취록이 지금 공개가 돼서 이 파장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태하 심리전 전 단장하고 옥구 사이버 사령관 전 사령관이죠. 그 녹취록이 나온 게 이게 다 국방부 장관이 지시한 거다. 그러니까 이태하 본인이 자신이 지시한 거고 자신은 당시 국방부 김관진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건데 왜 이걸 자꾸 아랫 사람한테 이렇게 잘못을 돌리냐 이런 녹취록이 나온 지금 거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옥도경 전 사이버 사령부 사령관하고 이태하 전 국군 사이버 사령부 심리전 단장 이 두 사람이 통화한 내용인데 부하들이 뭐가 죄가 있냐 내가 시킨 거지 그것이 내가 시킨 거냐 장관이 시킨 거지 이게 녹취록에 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얘기죠.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시킨 거고 자신은 심리전 단장으로서 부하한테 시킨 건데 군 사이버 사령부 차원에서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당시 2014년도에 검찰이 그 수사를 한참 진행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 또 김관진 장관이 국회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발언을 했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녹취록이 나온 건데 결국은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렇다면 과연 그거는 청와대와 아무 교감 없이 이루어졌겠느냐. 국정원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 사이버 사령부도 마찬가지고 김관진 장관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이런 거죠 바로. 그러니까 지금 문건에도 대통령 지시 이런 것도 이미 명시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게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하나 말씀드릴 게 그런 이명박 정부 때 그런 사안들이 박근혜 정부 때 수사가 되지 않았어요. 잠깐 2014년도에 검찰 차원에서 잠깐 되다 말았거든요. 국정원 관련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새 정부 들어서 이것을 수사하고 들여다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건 정치보복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정치보복이라는 건 이미 끝난 사실을 다른 걸 적용하거나 다시 과장되게 권한이나 지위를 남용해서 하는 게 정치보복인 것이고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네.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국정원이 지나치게 이런 것들 일부러 들춰내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의 정치 개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야말로 논리의 비약입니다. 네. 잘못된 거 고쳐야죠. 바로 잡아야 되죠. 지금 당장 김관진 전 장관 출국 금지하니까 내려줬죠. 지금 예. 자유한국당에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 자유한국당도요. 자신들 정권 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좀 반성을 하고 입장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예. 뭐 비판할 게 있으면 비판을 해야지 무조건 이건 정치보복이다. 그건 뭐 노무현 정부가 정치보복 당하는데 우리가 지금 정치보복 당하고 이런 식의 논리잖아요. 근데 과연 그게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까? 과연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인식할까를 그것을 생각하는 게 제1야당의 행동에 큰 예. 증거가 돼야 됩니다. 너무 자신들 입장에서 모든 게 정치보복이다. 그럼 굳이 말하면 논리 비약일 수 있는데 저도 네.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 법정에 세운 것도 정치보복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 잘못된 거 바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제1야당 입장에서야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자꾸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칼끝이 갈 수 있으니까 예.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어막을 치고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예. 반성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이 수사를 하거나 나온 그 기자들이 취재한 내용이 나오면 나올수록 놀라운 것이 그 청와대 경호처에 파견간 군 사이버사 요원들이요. 네. 댓글을 달았는데 MB 멋져요. 네. 이런 댓글도 지금 달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이버사 요원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그런 임무가 원래 주 업무 아니겠습니까? 사이버 보안 업무를 담당해야 될 분들이 이명박 멋져요라고 예. 달았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하나의 코미디죠. 그리고 예. 댓글의 내용들을 보고 수준을 보면 과연 이게 우리나라 군, 그 북한 사이버 그 심리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춘 사람들인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인데 이게 또 굉장히 조직적이고 비밀리에 일어났다라는 것까지 지금 보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떻게 업무를 하고 어떤 방식의 댓글을 달고 하루 안에 몇 개를 달지 않으면 지원하는 금액도 삭감을 하고 이런 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그 당시에 이제 이 사이버 사령부라는 것 자체가 북한의 심리전단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취지하고 일이라도 부합하는 게 있는 것인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바른정당도 그렇고 물론 지금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뭐 당장 조사해 수사해서 처벌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네. 과거에 잘못된 거 법을 위반한 게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라. 네. 라고 오히려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이 없게 뭐 나아가자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보수적인 유권자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게 과거 말했던 정치보복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없던 걸 뒤집어 씌우거나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전혀 잘못하지 않은 걸 잘못한 것처럼 포장해서 더 씌워버리는 게 정치보복이거든요. 처벌받을 행동을 해서 법 위반을 해서 처벌하는 게 왜 정치보복입니까? 이제 그 프레임에서는 좀 예. 벗어날 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계속해서 정치보복이다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의당은 국정원 공작 특검 도입하자 또 이렇게 제안을 오늘 했는데요. 그래서 국정원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의 그런 정치 예. 개입 잘못된 것에 대해서 특검을 할 것인가는 조금 더 들여다본다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네,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한다. 그게 어떠한 사실들이 정확히 있는지를 완전히 알아야죠. 사실관계를. 예. 그 규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국회 차원에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아까 정치보복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정치보복 대 정치보복 프레임은 아주 잘못된 프레임이고요. 저는 그 프레임이 결코 통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정진석 의원도 좀 과도하게 얘기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윤웅길 씨의 소설 완장 소설 얘기도 막 하고 그러던데 전 정진석 의원이 왜 그런 얘기를 하나가 그게 썩 좋은 접근이 아닌 거 알 것 같아요. 정진석 네. 의원이 아주 백전노장이고 언론인 출신인데다가 사성 의원인데 그렇죠. 모를 리가 없는데 왜 그런 뭐 부부싸움을 해서 그런 불행한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할까? 전 국면을 바꾸기 위해서 이 논의의 레벨을 다른 데로 바꾸는 거예요. 국면 전환 또는 프레임의 전환이에요. 네, 보수 결집입니까? 네, 보수 결집보다는 네. 이명박 정권의 잘못된 것을 막아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예. 자신이 그 이명박 정부 때 정무수석을 했잖아요, 청와대에. 그렇죠. 그래서 국면을 바꾸는 거 그리고 프레임을 전환하고 이른바 이것이 정치 보복 프레임이다, 정치 보복이다라고 몰고 가려 하는 이런 것들의 생각이 아닌가. 근데 그렇다면은 정진석 의원이 그 선이 굵은 정치인이었는데 예. 그거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잘못된 거는 인정을 하면서 그러나 뭔가 그래도 당시에 청와대 수석이었고 당시에 집권당이었으니까 최대한 방어할 건 방어해야 되겠죠.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너무 국면을 바꾸고자 그리고 적폐청산 이 드라이브 네. 이걸 바꾸자 하는 거는 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치 보복이냐 적폐청산이냐 이것보다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거는 국가정보원이 정말 국민을 위해서 그렇죠. 일을 했느냐 이 부분이 알고 싶은 겁니다.
두 분 얘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그리고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